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조은비입니다. 오늘은 Comparing Resting State and Task-Based EEG Using Machine Learning to Predict Vulnerability to Depression in a Non-Clinical Population 이라는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뇌파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에 걸릴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는 건데요. 소개해 드릴 연구와 주제가 비슷하기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2023년 5월에 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되었고, Scientific Reports는 Multidisciplinary Sciences 분야에서 Q1에 속합니다. 주요 우울장애는 전 세계적으로 2억 6,400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흔한 기분장애 중 하나로 매년 15명의 성인 중 1명에게서 나타날 만큼 흔해졌고, 매년 약 70만 명이 자살로 사망합니다. 우울증은 조기에 진단하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지만 치료 이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울증을 추적하고 재발을 예측하는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개입을 위한 우울증 감지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루미네이션은 반출을 뜻하는데 이 반출하는 현상은 우울증 증상과 가장 일관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출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집중을 뜻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되새김질하는 사고 과정을 의미합니다. 반추는 우울증 환자에게 우울한 기분을 지속함으로써 우울증을 연장하고 심화시키기 때문에 우울증의 재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습니다. 반추는 SART라고 하는 지속적인 반응주의 과제를 통해 유발될 수 있고,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이 선행되거나 과제 시작 전 실패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우울한 사람에게서 반추가 특히 더 잘 유발된다는 연구 사례가 많이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반추의 여러 가지 측면 중 스티키니스, 즉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생각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반추의 고착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추는 SART라는 과제를 통해 포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아래의 문단에서 SART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SART 과제에서는 참가자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SART를 통해 생각의 고착성을 포착하고 식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반추의 고착성을 포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EEG 신호를 사용하고자 했고, SART를 이용한 머신러닝, 딥러닝 기반 우울증 예측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SART와 EEG를 결합하여 우울증에 취약한 사람을 구별하고자 하였습니다. EEG 신호를 이용해 MDD를 예측하는 연구들은 이미 많이 수행되었고 또 현재도 많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은 휴식 상태 EEG 기반으로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을 사용하여 MDD를 예측하고 다양한 선형 및 비선형 특징을 활용하여 우울증을 유발하는 마커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연구들에서 알파 비대칭, 상대 감마 파워, 기능적 연결성 등을 MDD의 바이오마커로 제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우울증의 취약성도 구별해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MDD 예측 연구에서는 안정상태 EEG를 주로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안정상태 EEG와 과제 기반의 EEG를 모두 활용하여 우울증 취약성의 구별 성능을 비교하고 우울증 환자의 실제 사고 과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안정상태 EEG가 과제 기반 EEG보다 더 유용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피험자 정보입니다. 102명의 참가자가 있었는데요. 사전 설문을 통해 고취약군 20명, 저취약군 20명만을 선별하였습니다. 피험자 선별에 사용된 사전 설문은 총 3가지였는데요. 반복적인 부정적 사고를 측정하는 지속적 사고 설문지인 PTQ, 우울한 반추를 측정하는 반추 반응 척도인 RRS, 우울증의 심각도를 측정하는 역학연구센터의 우울증 척도인 CSD의 점수를 각각 Z스코어로 표준화하고 합산하여 총점을 계산하였습니다.
총점을 기준으로 상위 20명과 하위 20명을 각각 고취학군과 저취학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룹 선별 이후 이렇게 선별된 참여자들에게 개인적 우려 목록인 PCI, 기억 및 주의력 저하와 관련이 있는 인지 실패 설문지인 CFQ-MAL, 성인 ADHD 자가 보고 척도, 그리고 행동 지향 척도를 나타내는 AOS, 이렇게 4가지의 설문지를 추가로 작성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 중 PCI가 반추와 가장 관련된 설문으로 참여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자가 가족의 지원을 받아왔고 이제 앞으로에 있어서 취업에 대해 걱정이 있다라고 보고한 경우 재정, 지원, 고용 이렇게 3중 시퀀스로 변환을 해서 이 단어들을 SART 과제에 사용하였습니다. SART 과제는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설문지는 Filler Questionnaire, 즉 연구 대상 및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참가자들의 다양한 특성이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추가 설문지까지 작성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반추의 발생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삶에서의 가장 부정적인 사건을 하나 생각하고 10분간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술하고 나서 그 사건이 참여자에게 얼마나 강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얼마나 자주 불쾌감을 느끼게 했는지에 대해서 1에서 6점의 라이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EEG 측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EEG 32채널, 마스토이드 2채널, 그리고 EOG를 측정하는 4개의 전극을 부착하여 512Hz의 샘플링 레이스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전극 부착과 관련하여 이미지 정보는 따로 없었고 EEG 채널은 1020 시스템을 따라 부착하였다고 합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EEG는 2가지 조건에서 측정되었는데요. 눈을 감고 있는 안정 상태에서 5분씩 2번 측정했고 SART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뇌파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SART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ART는 과제와 관련 없는 사고에 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패러다임이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충분한 시간이 있는 과제입니다. SART는 고노고 태스크를 기반으로 하고 중간중간 프로브를 추가하여 참여자들의 반추적 사고를 추적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먼저 말씀드리면 90개의 트라이얼로 구성된 블록을 총 8개 진행했기에 총 720개의 트라이얼을 수행하였고 고와 노고의 비율이 8대1로 설정되었습니다. 한 트라이얼은 플러스가 표시되는 크로스, 자극, 응답, 그리고 자극 간 간격으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크로스의 경우 단어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480, 1640, 1800, 1960, 2020ms를 랜덤으로 제시했습니다. 자극의 경우 320ms 동안 제시되었고 소문자 단어는 고자극, 대문자 단어는 노고자극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단어는 총 720개였고 SART를 진행할 때 표준처럼 많이 사용하는 단어 목록에서 630개를 선정하고 사전 설문이었던 PCI에서 추출한 30개의 3중 시퀀스에 속하는 단어 90개로 구성하였습니다. 자극이 제시되고 나면 880ms 동안 응답을 해야 하는데 고자극의 경우 키보드에 N을 눌러 응답하고 노고자극일 경우 응답을 하지 않고 기다리게 됩니다. 응답 이후에 3020ms의 간격을 갖고 다음 자극이 제시됩니다. 프로브의 경우 트라이얼 중간중간에 진행을 멈추고 제시되었는데요. 총 4개의 프로브가 연속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4가지 프로브는 위의 표와 같이 생각의 내용, 자기 집중의 정도, 생각의 긍정 또는 부정, 그리고 생각의 고착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고 내용에 대한 프로브는 1에서 6점, 나머지 3개의 프로브에 대해서는 1에서 9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프로브가 제시되기 전 5개의 트라이얼을 스티크니스,
고착성에 대한 시행으로 간주했고 4가지 프로브 중 마지막에 있는 스티키니스의 점수에 따라 그 직전의 5개 트라이얼의 이 고착성 정도를 분류하는데요. 참여자가 응답한 스티키니스 프로브의 점수가 1에서 4점이면 레스 스티키, 5점이면 중립으로 제외, 6에서 9점이면 모어 스티키로 분류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프로브를 어느 시점에 몇 번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서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이의지 전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SART 수행 중 측정한 이의지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0.5에서 40Hz로 밴드패스 필터링을 해준 후 자극 시작 전 200ms부터 자극 시작 후 1300ms까지를 세그멘테이션 해줍니다. 세그먼트된 모든 트라이얼을 육안으로 확인해서 아티팩트가 있는 세그먼트를 제외하였고 전체 트라이얼의 72.72% 정도가 제거되었습니다. 그 후 채널별 데이터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노이즈가 너무 심하거나 신호 품질이 좋지 않은 채널은 제거하였고 제거된 채널은 이웃 채널의 평균으로 보관해 주었습니다. ICA를 적용하여 EOG와 EMG 같은 노이즈를 제거해준 후 EOG를 제외한 모든 전극의 평균을 이용하여 재참조 해주었습니다. 그 후 자극 시작 전 200ms 구간을 사용하여 베이스라인 커렉션을 수행하였습니다. 레스팅 스테이트에 대한 전처리 내용은 따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아마 밴드패스나 노이즈 제거 과정은 태스크 데이터와 유사하게 진행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한 분류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특징 추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을 위한 특징으로 RSEEG에서는 알파 비대칭성, 상대적 감마 파워, 상관관계, 코어런스, PLV, PLI, 그리고 비선형 특징인 히구치 프랙털 디멘션, 즉 HFD, 그리고 추세 제거 변동성 지표인 DFA를 주파수 대역에 대해 추출하였습니다. 이 비선형 지표들은 좀 생소한데요. HFD는 프랙터를 기반으로 신호의 복잡성을 측정하고 DFA는 변동성을 기반으로 신호의 자기 유사성 정도를 정량화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지표 모두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 관련 연구에서 종종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분류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머신러닝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디시전 트리를 사용했고 K-폴드 교차 검증을 수행했습니다. 다양한 K에 대해 교차 검증을 수행한 결과 K가 5일 때 가장 높은 성능이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딥러닝은 CNN, LSTM, BLSTM을 사용하였고 데이터는 6대 2대 2의 비율로 학습, 검증, 테스트 세트로 나뉘었습니다. 레이어, 레귤러라이저, 옵티마이저, 배치 사이즈, 윈도우 사이즈, 액티베이션 펑션을 다양하게 바꿔서 적용해보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했다고 하고 분류기의 성능 평가를 위해 정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룹 선별을 위해 진행된 설문의 결과인데요. 최종적으로 선별된 고취약층과 저취약층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별된 두 그룹에 대해 이의지 실험을 진행하기 전 각자 인생에서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기술하고 그 사건이 참여자에게 얼마나 강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불쾌감을 느끼게 했는지에 대해서 6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각각 인텐시티와 프리퀀시로 표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단 간 차이는 인디펜던트 t-테스트를 통해 검증되었고 3개의 설문 점수와 부정적 사건의 강도 평가에 대해 두 그룹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빈도에 대해서는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고취약군에서 더 빈번하게 불쾌감을 느끼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울증에 대한 감수성, 즉 취약성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간의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정상태 뇌파에 대한 비교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기존의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특징으로 추출하였는데요. 본 연구에서 그런 지표들 중 어떤 것이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모든 지표에 대해 그룹 간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림 2는 고취약군과 저취약군의 평균 진폭의 차이를 나타낸 토포그래프이고 저취약군에 대한 고취약군의 차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값이 양수면 저취약군에서 파워가 더 큰 것이고 음수면 고취약군에서 값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 3은 저취약군과 고취약군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표에 대한 t값을 나타낸 토포그래프인데요. t값의 절대값이 클수록 두 그룹 간 평균의 차이가 크고 이 차이가 우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극이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비어있는 원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채널이고 색칠되어 있지 않다면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채널임을 뜻합니다. 먼저 전 처리를 완료한 원시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림 2A를 보면 알 수 있듯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이 높을수록 이 좌측 전두엽에서 활동이 증가하고 이 우측 전두엽과 이 후두엽에서는 활동이 감소하였습니다. 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채널이 뇌에 전반적으로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울증 바이오마커에 대한 결과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알파 비대칭, 상대 감마 파워, 파워 스펙트럼, 상관관계, 코어런스, 이미지너리 코어런스, PLV, PLI, HFD, DFA에 대해 그룹 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이미지너리 코어런스, 알파 비대칭, 상대 감마 파워, DFA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파워 스펙트럼, 상관관계, 코어런스, PLV, PLI, HFD에서만 차이를 보였습니다. 파워 스펙트럼은 델타 대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두 이미지를 함께 고려해 보면 우울증에 더 취약한 그룹이 델타 대역에서 이 오른쪽 두정엽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더 커지고 특히 이 왼쪽 전두엽 쪽에서는 파워가 더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관관계와 PLV, PLI, 코어런스에 대한 결과인데 마찬가지로 델타 대역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주파수 대역인 델타가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코어런스는 좌측 측두 두정엽과 우측 후두엽에서 차이를 보였고 좌측 측두 두정엽 이쪽과 이 우측 후두엽 이쪽을 보시면 되고 PLI는 이 후두엽에서 PLV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고 특히 우울증에 취약할수록 PLV의 값이 평균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태스크 상태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스크 상태에서는 우울증에 취약할수록 이 센트럴 쪽의 활동이 감소하고 우측 측두엽과 이 후두엽의 활동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SEEG와 작업 기반 EEG 신호를 사용하여 우울증에 취약한 그룹을 예측하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결과를 확인해보고 이 RSEEG와 과제 기반 EEG 중 어느 것이 더 예측에 효과적인지를 비교해본 결과입니다. 그림 A는 태스크 기반의 분류 결과이고 B는 안정상태 기반의 분류 결과입니다. 위쪽에 태스크 기반 분류의 경우 앞의 메소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스티키니스에 대한 프로브에 응답한 점수를 기준으로 이 프로브 이전의 5개의 트라이얼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모아서 인풋으로 사용하였습니다. A를 보시면 이 태스크 기반으로 분류한 결과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델타 대역을 사용했을 때 전반적으로 높은 분류 정확도가 도출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LSTM 기반 모델을 사용했을 때 91%의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정상태 기반 분류의 경우 EC 데이터 전체를 인풋으로 사용하였고 이 B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주파수 대역에 따라 나누지 않은 이 전처리된 원시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고 1D CNN과 BLSTM이 98%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델타 대역을 이용한 분류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이는데 태스크 데이터를 썼을 때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역의 경우 태스크 기반 분류가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원시 신호와 델타 대역의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안정 상태의 이지가 예측에 더 효과적이며 그보다 더 고주파 대역으로 갈 경우에는 태스크 기반의 성능이 더 좋을 수는 있으나 저주파 대역과 원시 신호에 비해 성능이 다소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본 연구는 비임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resting state ease와 태스크 기반 ease 데이터를 비교하여 우울증 취약성 예측에 있어 두 데이터 유형의 유용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resting state ease 또는 태스크 기반 ease 중 하나만을 활용한 점을 보완하며 두 접근법의 상대적 효용을 직접 비교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resting state ease에서는 원시 데이터와 델타 대역이 우울증 취약성 구분에 유용하였으며 주로 좌측 전두엽과 우측 전두엽 그리고 후두엽의 뇌파 변화가 특징적이었고 태스크 기반 ease에서는 델타파를 중심으로 뇌활동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취약성이 높은 그룹은 우측 측두엽, 후두엽, 두정부 영역에서 증가된 활동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한 분리 결과 태스크 기반 데이터에서는 델타파가, resting state ease에서는 원시 데이터가 각각 분류 정확도에서 가장 크게 기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델타파를 통해 우울증의 취약성을 판단하고 우울증의 발현 그리고 재발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울증 진단의 새로운 측면을 제시한 것 같아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비임상 대상자, 그러니까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바이오마커를 찾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우울증 환자와 비교했을 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102명 중 40명만을 연구에 포함했기 때문에 이 표본의 크기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서도 안정상태와 태스크 수행 중 뇌파를 모두 측정하고 또 안정상태 데이터만 있긴 하지만 이 실제 우울증 환자의 데이터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내용을 참고해서 연구를 진행한다면 임상 그리고 비임상 우울증을 모두 다뤄낼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